일본이 이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30년 동안 금리 있는 세상에 대한 면역이 전혀 없어요. 너무 충격인 거죠, 이게. 한국은 가계부채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르기 시작하면 일본도 가계부채, 기업부채 이거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잃어버린 30년 확정입니다.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일본의 관광객이 늘기 시작한 게 최근이 아니고 원래는 이제 아베노믹스 2013년 할 때부터 계속 늘었거든요. 최대로 많이 늘었을 때가 2018년, 19년 3천만 명까지 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2021년이 최악이었는데 25만 명 최하로 떨어졌다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기준으로 2천만 명 왔습니다. 근데 2천만 명 중에 4분의 1이 한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일본학과 이창민 교수입니다. 엔저가 되면서 이제 관광객도 많이 늘었지만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외국인 투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기업에 관련된 실적도 많이 개선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엔저가 되면 수입 물가가 많이 올라요. 그래서 기름값도 오르고 밀가루도 오르고 서민들이 굉장히 물가 고통을 겪죠.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빅맥 같은 경우도 30년 동안 안 올랐어요. 근데 작년에 410엔 되고 올해 450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젊은 친구들은 400엔대 빅맥을 처음 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충격인 거죠, 이게. 이제 일본이 지금 호황이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경기 순환이거든요. 경기가 확장기 됐다가 이제 다시 이제 수축기 됐다가 이렇게 비즈니스 사이클이 있잖아요. 일본이 지금 제17순환의 확장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은 맞아요. 30년 만에 기업이 국내 투자가 늘고 있고 또 임금 상승이 30년 만에 아주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어요. 그럼 그동안 30년 동안 왜 일본은 국내 투자를 하지 않고 임금이 안 올랐냐? 플라자 합의 때 일본의 기업들은 그 엔고를 피해서 해외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수출이 불리하니까 수출이 안 되니까 직접 해외에 가서 생산 거점을 만들고 거기서 만들어서 거기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위기를 돌파했는데 나중에 이제 일본이 장기 침체에 빠지다 보니까 자본 수익률이 낮고 내수가 축소되니까 일본의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제 밖으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아베노믹스가 실시되면서 이제 엔저가 된 거죠. 엔저가 되면 이 기업들이 너무 좋은 게 아무것도 안 해도 영업이익이 개선돼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1달러짜리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그 1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환율이 이제 엔이 가치가 떨어지니까 앉은 자리에서 환차익을 얻는 거예요. 1달러에 110엔일 때랑 1달러에 150엔일 때랑 비교해보면 엔으로 환산했을 때 이익이 훨씬 늘어나죠. 그래서 이 환차익 때문에 기업의 영업이익이 개선되면서 기업의 실적이 이제 상황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업이 상황이 좋아져도 국내에 투자하거나 국내에 뭔가를 하진 않습니다. 해외에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해외 생산 시설에서 재투자하거나 뭐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국내는 이미 그 자본 수익률이 낮아서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해도 별로 수지가 안 맞아요. 게다가 이제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일본의 노동 생산성도 별로 안 높아지고 노동 생산성이 낮으니까 임금도 올라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엔저로 환차익을 얻어서 영업이익이 개선되는데 국내는 투자도 하지 않고 임금도 오르지 않으니까 임금이 안 오르니까 사람들이 소비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기업은 호황인데 가게는 불황인 상태. 이걸 이제 미지근한 호황이다 그래서 저온 호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쪽짜리 호황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쪽짜리 호황이 이어지다가 최근 들어서 그 분위기가 약간 반전이 됐습니다. 기업이 국내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국내 이제 설비 투자를 한번 보시면 2023년에 100조엔 넘고 내년에도 아마 100조엔 넘을 거다 이렇게 지금 추계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경제 안보 이슈에서 이제 일본이 반사이익을 좀 얻으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반도체나 이제 이런 경제 안보 관련 중요 물자들을 이제 국내에서 생산을 하려고 하면서 기업들이 이제 리쇼어링, 그러니까 외국에 나갔던 기업들이 이제 국내에 들어오고 또 그런 기업들에게는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시작으로 이제 일본의 국내 기업 설비 투자들이 이제 늘고 있어요. 이러한 변화들은 일본이 다시 제조업으로 회귀하겠다는 신호로 봐야 될까요? 이제 일본은 10나노 이하에서 리쇼어링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리쇼어링은 해외 나와 있던 일본 기업들이 국내로 리턴하는 거. 그러니까 반도체를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몇 나노 하잖아요. 20나노, 30나노, 40나노 같은 레거시 반도체는 중국이 잘하고 중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건 그냥 놔두는 거예요.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이 만들면 돼. 중국 포함해서. 그런데
10나노 이하가 최첨단 반도체죠. 10나노 이하는 절대 중국을 끼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중국 제외하고 동맹국들하고만 하겠다라는 게 디리스킹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화웨이에서 만든 그 스마트폰에서 7나노 반도체가 발견돼서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미국이 디커플링이라는 중국 제재, 중국 견제의 어떤 정책을 디리스킹으로 바꾼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커플링은 완전히 중국 배제하는 거잖아요. 디리스킹은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니고 최첨단 분야만 중국을 빼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바꿨냐면 일단 미국을 제외한 다른 외국의 반발이 너무 컸어요. 다른 나라들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데 무조건 중국 배제하라 그러면 어떡하냐.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미국 회사들의 반발도 컸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 지금 중국에서 사업하는 기업들 많거든요. 갑자기 정부가 중국하고 사업하지 말라 그러면 굉장히 곤란하죠. 그래서 디리스킹으로 바꿨는데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경제 안보상의 아무리 중요한 이슈라도 기업의 모티베이션이나 인센티브를 무시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개념으로 일본을 보면 되죠.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기업의 모티베이션이나 인센티브랑 합치하는가 안 하는가.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기업들이 계속 밖으로 나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밖으로 나간 건 일본이 내수도 축소되고 자본 수익률이 낮아서 일본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투자하는 게 훨씬 돈이 되기 때문에 나간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은 지금도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바뀐 게 없는데 정부가 야, 경제 안보상이 중요하니까 다 들어와 라고 한다고 들어오지 않겠죠. 그래서 모든 기업이 국내로 아마 회귀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최첨단 분야 있죠. 그런 반도체, 배터리, 그다음에 AI, 양자 컴퓨팅 이런 것들은 일본이 경제 안보상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조금을 주면서 기업들에게 이제 장려를 하고 있어요.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첨단 분야 기업들은 일본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리쇼어링하고 그다음에 프렌드 쇼어링도 하죠. 예를 들어서 대만의 TSMC가 지금 일본의 쿠마모토에 공장 짓고 있잖아요. 한 3분의 1을 정부 지원 받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도 일본에서 지금 반도체 공장 짓고 있죠. 역시 이제 일본 정부로부터 지원 받고 있죠. 이런 식으로 최첨단 분야는 아마 프렌드 쇼어링, 리쇼어링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서 구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좀 일본도 아까 물가 상승 때문에 걱정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세계에 되게 많은 국가들이 지금 고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일본은 꾸준히 뭔가 이런 제로금리나 마이너스 금리처럼 저금리 정책을 실행했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이제 제로금리를 1999년부터 실시했고요. 사실 저금리는 그거보다 더 빨리 실시했어요. 이제 버블이 붕괴될 때 91년, 2년부터 금리를 계속 떨어뜨려 가지고 저금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아예 제로금리로 간 게 1999년이고 거기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간 게 이제 2016년부터죠. 그러니까 금리는 한 30년 이상 계속 이제 낮은 금리를 유지했는데 일본이 이제 지금 7년 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 일본이 2001년부터 6년 사이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양적 완화를 했었어요. 이 양적 완화는 폴 크루그먼이라는 경제학자가 98년 논문에서 처음에 제시를 했는데 그걸 일본이 제일 먼저 실험적으로 실시했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2001년에 고이즈미 총리 때 실시했습니다. 그거 왜 했냐면 일본이 90년대 잃어버린 10년을 보냈잖아요. 여기서 탈출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적으로 양적 완화라는 걸 해보자 그래서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성공을 했어요. 그게 이자나미 경기 73개월 동안의 호황이거든요. 그래서 2006년이 되면서 야 이제 호황이 됐으니까 그만해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양적 완화를 멈추고 금리를 살짝 올렸어요. 근데 금리를 올리자마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생겼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의 이 이코노미스트들한테 비난을 받습니다. 양적 완화를 할 거면 좀 더 두껍고 길고 담대하게 해야지. 게다가 일본은행은 2008년에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유럽이나 미국은 양적 완화를 실시했는데 그때는 또 주저하면서 못해요. 그러면서 정책 대응도 늦고 할 때 또 제대로 못하고 이런 비난들을 받으면서 일본은행의 그 정책 입안자들 담당자들이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됐습니다. 트라우마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충분한 신호가 보일 때까지 내가 양적 완화를 섣불리 그만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컨센서스가 있고 일본은 밖으로 알려진 바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가 꾸준하게 정착되면은 이제 금리 정상화 하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거 말고 보는 게 3개 더 있습니다. GDP 디플레이터라는 거 보고요. 그 다음에 단위당 노동 비용이라는 거 보고
그다음에 GDP 갭이라는 거 봐요. 요 네 가지를 봐서 이 네 가지가 다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 이제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고 일본이 장기 침체에서 벗어났구나라고 판단하는 건데, 문제는 이 GDP 갭이 문제였습니다.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나머지 세 개는 플러스로 전환이 됐는데, 그러다가 올해 2분기, 그러니까 4월, 5월, 6월 달에 이 GDP 갭이 플러스로 전환이 딱 됐거든요. 그럼 네 개 다 이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됐다. 이제는 해도 될 것 같다. 금리 정상화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분기, 그러니까 7월, 8월, 9월 실적의 GDP 갭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금리 정상화 합시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정말 경기가 좋은 게 맞나?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자가 일본이 대체 언제 이 금리 정상화를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에다 총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 금리 정상화를 늦게 해서 생기는 부작용보다 섣불리 빨리 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훨씬 두렵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늦게 해서 최후까지 버티다가 금리 정상화를 했을 때의 부작용이 뭐냐면 고물가예요. 고물가의 고통을 국민들이 다 견뎌야 돼. 그런데 섣불리 빨리 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뭐냐면, 이거는 잃어버린 30년 확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회복하려고 이렇게 막 노력을 막 해서 조금 올랐다고 했는데 금리 올려가지고 다시 수렁에 빠지면 기껏 10년 동안, 7년 동안 노력해온 게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행은 지금 물가 고통을 좀 감내하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불황에서 완벽하게 탈출할 때까지 좀 인내하면서 기다리자, 이걸 지금 계속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저금리가 지속되면 생기는 문제점들이 어떤 게 지금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저금리 시대가 30년이 넘었죠. 91년, 2년부터 저금리 시대 시작이 돼서 99년부터는 제로금리하고 2016년부터는 마이너스 금리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저금리가 한 30년 했는데, 일본의 이 장기 침체의 문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빌려준다는 사람은 많은데 돈 빌릴 사람이 없어서 생긴 불황이에요. 그러니까 돈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이제 좀 변화하고 있죠. 사람들이 돈 빌려서 이제는 집도 사고요. 기업들이 돈 빌려서 투자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돈 빌려서 집도 사고 하니까 부동산 가격도 지금 좀 오르고 있거든요. 도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저금리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금리를 정상화하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금리를 이제 올리면은 엄청나게 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많이 알려져 있지만 국가부채 문제. 일본 정부의 국가부채가 전 세계 최고 많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일본 정부의 부채가 1026조 엔 정도 됩니다. 근데 일본 인구가 1억 2,600만 명이 조금 안 되기 때문에 인구로 나누면 일본 인구 1인당 1억 원씩 빚이 있는 셈이에요. 엄청난 빚이죠.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일본이 추가적으로 갚아야 될 이자가 한 100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조 엔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자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담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약간 과장이 된 게 왜 그러냐면, 명목 GDP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서 GDP가 막 상승하면 이 부담은 좀 줄어듭니다. 일단 세수가 늘고요. 그 다음에 빚은 그대로 있는데 분모에 해당하는 GDP가 늘기 때문에 정부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은 걸리지만 빚을 이렇게 조절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금리 있는 세상에 대한 면역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30년 동안 이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 20, 30대, 40대까지는 금리가 없는 세상을 살아오다 보니 금리 있는 세상에 대한 면역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을 살 때, 한국에서는 집 살 때 은행에 집담보대출하면 100% 다 못 빌리거든요. 근데 이제 매년 조금씩 바뀌지만 어쩔 때는 60%까지 빌릴 수 있고 어쩔 때는 40%까지 빌릴 수 있고 이렇습니다. 일본은 100% 다 빌릴 수 있어요. 특히 30대 70% 이상은 집 살 때 100%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삽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0.2%에서 0.5% 정도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전혀 없어요. 30년 론 끼고 그냥 월세 사는 것처럼 생각해서 몇십만 원 정도 내면서 그냥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면 상상하지 못했던, 이 일본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세상에 이제 처음 겪는 세상이 이제 오는 거죠. 지금 실제로 금리가 약간 오르면서 고정금리의 경우에 3%까지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품이 나왔거든요.
아마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거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 영업 못하고 자숙 모드에서 손해가 막심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이 금융 지원을 해줬는데 무이자 무담보 돈 빌려줬거든요. 근데 이게 한 1.9조 엔 되는데 이 중에서 1조 엔 정도가 이제 회수 불가능이에요. 왜냐하면 기업들도 요 이제 대출 이 기간이 연장되면 다른 대출로 갈아타야 되는데 이제 금리가 약간 올라가지고 갈아타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갈아타더라도 이제 부담이 커지고 또 이제 물가가 상승하고 원재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경영이 힘들어져서 이걸 이제 못 갚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금리 없는 세상에서 금리 있는 세상으로 변하면 이러한 면역이 없는 경제 주체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게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흔히 일본은 정부 부채가 문제고 한국은 가계부채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일본도 가계부채, 기업부채 이거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제 슈퍼엔저 현상은 이제 끝난 건가요? 슈퍼엔저라고 하는 거는 잘 보시면 일본의 정책 변경 때문이 아니고 미국의 정책 변경 때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은 1999년부터 제로금리를 계속 실시하고 있었어요. 25년 동안. 그러다가 2016년부터는 마이너스 금리 실시했죠. 7년 동안 지금 이제 8년 차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런데 슈퍼엔저가 시작된 거는 작년 3월부터거든요. 2022년 3월. 작년 3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벌어지면서부터 슈퍼엔저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FOMC 회의 결과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라는 것이 명확해졌으니까 지금의 이 슈퍼엔저라고 하면 이제 150엔에서 더 이제 엔화가 떨어질 가능성은 없고 앞으로 미국이 이제 금리를 만약에 떨어뜨린다면 그러면 이제 엔저에서 엔고로 방향이 이제 바뀌겠죠. 거기에 더해서 일본이 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하면 더 이제 엔고가 가속화될 텐데 지금 이제 두 가지 설이 나오고 있어요. 1월 달에 일본이 금리 정상을 할 건지 아니면 4월 달에 할 건지. 근데 4월 달에 하면 춘투 결과를 보고 일본이 완전히 이제 임금이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이제 4월 달에 올리는 건데 이럴 경우에 이제 불안한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이 지금 금리 내린다고 했잖아요. 미국이 금리 내린다는 것은 미국의 경기가 상승 기조가 꺾이고 침체 기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침체가 만약에 되면 일본도 그 영향을 받거든요. 수출이 잘 안 되고 할 테니까. 일본도 침체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런데 거기에 대고 금리를 올리기에는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반대의 정책을 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일본이 좀 빨리 선수를 치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일본이 먼저 금리를 올리고 그러니까 금리 정상을 하고 상황을 봐가면서 좀 미국의 금리 인하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자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에다 총재가 엄청나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그 고차원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 흐름도 예상해야죠. 미국의 움직임도 예상해야죠. 일본 국내 경제 상황도 예상해야죠. 이래서 엄청나게 고차원의 방정식을 풀고 있는 겁니다. 네. 한국이랑 일본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진단하는 게 바람직할지 궁금합니다. 이거 이제 제가 할 말이 좀 있는데 그 한일 관계 질문 전 정말 많이 받거든요. 저는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야, 한국하고 일본이 이 갈등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근데 질문이 잘못됐죠. 갈등은 없앨 수 없습니다. 한일 갈등을 없애는 건 불가능해요. 갈등은 관리의 대상이지 제거의 대상이 아니에요. 갈등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가 이 갈등을 어떻게 하면 조절을 잘해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이제 컨트롤 할 것이냐 이걸 고민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한국도 약간 변하고 일본도 약간 변해야 됩니다. 한국은 뭐가 변해야 되냐? 일단 4대 강국이라는 표현부터 이제 안 써야 돼요. 4대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그러니까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만큼 한국도 지금 강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한국 눈치 굉장히 보거든요. 지금은 러일 전쟁이나 청일 전쟁처럼 19세기, 20세기 초반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일 고래 싸움에 한국이라는 새우에 등이 터진다고 하는데 한국이 새우 아니거든요. 예, 한국이 뭐 고래까지는 모르겠지만 돌고래보다는 훨씬 크고 예. 그래서 결코 한국이 새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인지하고 그렇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 더 이상 장기판의 말이 아닙니다. 근데 4대 강국 이러면 우리가 스스로를 말로 규정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이제 장기판의 말이 아니고 장기를 두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식을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지구본을 내려다보는 외교, 세계 전략 이런 거 이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1대1 관계만 생각하거든요. 한일 관계, 한중 관계, 한미 관계. 근데 이제는 전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 전략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아프리카, 대아프리카 전략 어떻게 할지, 대남미 전략 어떻게 할지, 대중동 전략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다 이제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유력 정치인이나 뭐 기업 총수가 한마디 하면 전 세계 뉴스가 되는 세상이에요. 한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세계 전략을 짜야 되고, 그러면 일본에 대한 과도한 관심도 이제는 좀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1대1 관계로 항상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일본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은 단지 22개 선진국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OECD를 보나 IMF를 보나 IBRD를 보나 공통적으로 꼽는 22개 선진국이 있어요. 그 안에 한국과 일본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22분의 1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과도하게 한일 관계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가 세계 전략 속에서의 일본이 아니라 일본만 바라보면 어떤 왜곡이 발생을 하죠. 그럼 이제 일본도 어떻게 돼야 되냐? 일본은 한국이 선진국이 됐다라는 걸 이제 인정해야 돼요. 왜? 일본의 젊은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소득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 즐기고 있고요. 일본의 초등학생들 지금 케이팝 열풍이에요. 학교에서 다 그걸로 장기자랑하고 놉니다. 그리고 일본의 젊은이들 전부 다 K-드라마 보고 있고요. 뭐 한국으로 유학 오는 일본 학생들 엄청나게 지금 많아요. 그런데 일본의 이제 기성세대들 유튜브도 잘 안 보시고 TV도 잘 안 보시고 그런 이제 일본의 이제 기성세대 분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60대, 70대, 뭐 50대도 그렇고요. 이분들은 아직도 한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이 선진국이 됐다라는 거를 이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책을 만드는 건 또 이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온도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한국이 일본 말로 나카마이리라고 합니다.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그런 관계가 됐다라는 거죠. 친구가 됐다는 겁니다. 한국의 성장을 위기로 느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경쟁할 건 경쟁해야 되는 거죠. 또 따져야 될 건 따져야 되고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좀 더 이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 교양일을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